제가 뭐 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프로이트가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 있죠. 멀어 있는데 그렇지만 이 프로이트가 워낙에 중요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른바 구한말 그러기도 하고 19세기 말에 그야말로 이제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는 이런 이른바 서세 동점이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세월을 거쳤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우리가 암암리에 이 서양에 대한 약간의 열등감이랄까 이론적인 특히 사상적인 부분의 열등감을 좀 느낄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그동안의 서양 사상을 가지고서는 이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노자, 장자 이런 쪽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공자를 다시 되살려서 세계 자본주의를 새로운 방향으로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서양 우리 동양 사상에서 좀처럼 좀 이렇게 발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서양만의 어떤 사상이랄까 그게 어찌 보면 정신분석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이라고 할 때에 늘 떠오르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몸을 쳐다보면서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유지를 하죠. 유지를 하는데 몸을 봐가지고서는 이 무의식적인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무의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쪼개진다. 나름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의식은 이제 말하자면 언어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전달이 가능하다. 근데 뭐 언어적이다든지 또는 논리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식은 말하자면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무의식의 세계를 갖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무의식이 오히려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또는 무슨 통제한다 또는 뭐 규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주로 언어와 논리 혹은 뭐 개념도 되겠습니다. 또는 뭐 심지어 감각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도 동원을 해서 우리가 남들과 소통을 하지요. 하는데 프로이트가 이런 무의식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통에 남들과 소통을 한다. 그래서 나를 표현을 하고 남들의 표현을 또 내가 이해를 하고 또 남들은 나의 표현을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소통인데 그 소통 자체가 마치 껍데기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무의식이 그야말로 이제 실상이고 이것은 허상인 것처럼 의식의 영역은 허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소통은 허상이 돼버리고 실상은 항상 은폐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문제가 좀 노출이 되겠지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남들과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통해서 또는 이 행동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행동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 그것들이 이른바 피상적이고 표청적인 것에 불과하고 심청 진짜는 여기에 있다 하게 되면 늘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이 실상을 접근한다는 게 워낙에 어렵게 되는 거죠. 어렵게 되고 더군다나 남들과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실제 인생이라고 하는 삶인데 그 삶이 계속 제대로 된 어떤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알게 모르게 남들과 더불어서 진정으로 소통하는 공동적인 삶이랄까요? 또는 협력이랄까, 조화랄까, 이런 걸 갖다가 누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 뭐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게 핵심이 뭡니까? 신경증 크는 게 있고, 정신병 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경증은 흔히 뉴로시스라 그러죠. 노이로제 뭐 이래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뉴로시스 크는 부분이 되겠고, 정신병은 이제 사이코라 크는, 흔히 말해서 사이코라 그러잖아요. 이거 뭐 좀 잘못됐네. 흔히 사이코라고 그러는데 사이코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친 아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이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언뜻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긴 한데 가만히 보면은 좀 사이코 기질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죠? 또는 뭐 저 친구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봐갖고 뭔가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뉴로시스 신경증적인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특히 부부간에 좀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서로를 이렇게 보고 있죠. 신경증 환자처럼 생각하고 화낼 거나 안 낼 거나 화내는 것 같고 짜증내고 하면 뭔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있지 않겠나. 무의식적인 바탕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짓고 별거 아닌 거에 신경을 팍팍 쓰면서 사람 상대방의 말하자면 가슴을 막 이렇게 상처를 내고 막 이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사실은 19세기 말쯤에 이런 신경증, 정신병 이런 게 유럽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한 겁니다. 환자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기존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프로이트도 처음에는 이 말하자면 두뇌 해부학까지도 뭐 공부하고 이른바 이 해부학, 생리적인 해부학을 갖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의사였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데 좀 접근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길이 나서질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게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왜 19세기 말에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라고 할 적에 우리는 보통 이런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자본주의가 워낙에 강력하게 막 이렇게 발달하면서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마치 막 이렇게 무슨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막 불을 떼듯이 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막 견딜 수 없어 가지고 그 스트레스에 견딜 수 없어 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지금 마찬가지죠. 우울증 크는 것도 일종의 신경증인데 우울증. 이 우울증이 지금 확산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우리 한국 현실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떤 압박 어떤 이런 것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뭐 어쨌든가 1년 동안 일하는 시간이 노동시간이 가장 어쨌든 현실적으로 제일 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60한 5시간 정도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일하는 거는 뭡니까? 5일이니까 일주일에 58, 40시간이죠. 토요일 놀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실제 하는 것은 65시간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잔업이다, 뭐다, 뭐, 이름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정규직, 뭐, 토요일 날 놀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다양한 사람이고요. 저 같은 사람도 토요일 돼도 또 일할 거리 있으면 또 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 합치면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강력한 말하자면 노동의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경쟁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자존심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감정 노동 문제도 막 있습니다만 자존심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유발되고 하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 가지고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것이 유행병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혼율도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뭐 요즘 이혼율이 한 6%인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지금 결혼한 사람들 중에 전체 결혼한 사람들 중에 46%가 이혼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근데 2013년 결혼한 쌍이 있고 이혼한 쌍이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예, 이혼한 쌍이 결혼한 쌍의 한 숫자를 따지면 46%, 한 반쯤 된다. 10명이 말하자면 결혼을 하면 한 5명 정도가 이혼을 한다 이겁니다. 이혼 말하자면 신고를 한다 이겁니다. 혼인신고 대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결코 정신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혼을 좀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혼 과정에 있어 가지고서 그 오는 온갖 압박, 억압, 그 다음에 어떤 분통 터짐, 이게 뭐 소통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어떤 일들, 이런 통계 숫자 같은 걸 좀 봐도, 예, 이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게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화병 크는 거 이런 거예요. 화병이라고 하는 것만큼 또 이 정신 분석에 잘 들어맞는 것도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상황에서 여전히 프로이트가 한때 참 대단한 이론을 개발해가지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온갖 그 강력한 세기 말 정세에다가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벌어지고 하면서 그 험난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나름대로 치유책으로서 힘을 발휘하지 않았겠나. 지금은 현실이 좀 살만하니까 정신분석학이 별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꾸로 오히려 상황 자체가 전혀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이 여전히 힘을 많이 발휘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무슨 상담 그런 게 참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상담 치료 그런 거는 상담 치료라 하는 것이 이 모든 모델이 원래 이게 다 정신분석학에서 온 거죠. 정신분석학을 모델로 해서 상담 치료라고 하는 치료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술 치료 또는 무슨 문학 치료, 음악 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동작 치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체로 동작 치료가 참 재밌는데 그 사이코 드라마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작 치료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합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확산되고 있고 전문 대학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다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프로이트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실제 우리의 사는 삶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좀 여러분들에게 겁을 좀 주자면 보통 정신분석 공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경증 환자 아닌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럽니다. 왜냐? 자본주의적인 이 섬뜩한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적어도 신경증 환자가 아닌 자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이 이러한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안정되고 태어난 게 너무 잘 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어떤 큰 규정력 그거에 관해서는 마르크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좀 어렵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회적 존재가 뭐라 했습니까? 개인의 의식을 결정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에 따라서 나의 의식 말하자면 프로이트로 가게 되면 뭐죠? 무의식이 결정된다. 이거죠. 무의식적인 것이 결정된다. 그 무의식에 의해 가지고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런 겁니다. 나중에 초자가 바로 사회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면 되겠는데요. 이런 어떤 부분들. 그 초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규범 또는 내가 이걸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을 거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있는데 그게 척도가 딱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초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초자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이트에 따르면 말하자면 부모의 초자 혹은 아버지의 초자가 나에게 전성돼 내려온다 이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초자는 누구에서 오는 게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온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뭐냐 하니까 초자라고 하는 이것은 생물학적인 유전인자가 아니고 사회적 일종의 유전인자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대한민국의 독특한 우리 한반도 뭐 조금 대한민국 북한까지 다 합해서 얘기할 때는 한반도 주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남쪽 중심을 대한민국이라 할 때에 사회적으로 큰 어떤 말하자면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 여러분들 트라우마는 뭐 워낙에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 트라우마가 바로 뭐냐니까 무의식적인 거거든요. 트라우마가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말은 트라우마라고 하지만 그 트라우마가 과연 뭔지를 구체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는 뭐며 우리에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뭔지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끄집어내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니까 무의식적인 지금 지웠는데 무의식은 항상 숨어 있으려고 하는 게 본성인 겁니다. 그 위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처벌을 받고 억압을 이제 말하자면 이 평가를 받으면서 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올라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데 근데 뭐 요즘 통일에 관련해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좀 있는데 그 학자들 중에 나온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집단적으로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느냐 하니까 분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단 트라우마, 남북이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이른바 우리가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일컬어서 이제 분단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단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뭐 미국 사람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중국이나 이런 중국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한 독특한 어떤 사회적 초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근데 학문이라든지 또는 제대로 된 어떤 우리의 삶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당 부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분단 트라우마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단 트라우마가 딱 있으니까 뭐든지 말하자면 적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식으로 갈라서 이른바 진영 논리라 그러기도 하죠. 그런 거를. 그래서 내하고 적대적인 인간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그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틀림없이 저 말 하는 데는 뭔가 음모가 있고 뒤에 딴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불신을 갖다가 하게 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막 들어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서로를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토대가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 아주 사회 역사적인 원인으로다 분단 트라우마를 갖다가 이렇게 꼽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이런 예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내드린 강의록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어떤 영역을 갖다가 말하자면 일종의 개발했다고도 하겠고요. 조금 그럴듯하게 봐주면 과학적인 거에서 봐주면은 발견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영역을 발견했다. 그동안 계속 숨겨져 있던 영역이었는데 최초로 학문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발견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무의식의 세계는 뭐냐니까 논리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얼마든지 모순된 일들도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막 우리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럼 뭡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죠. 방금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사과 안 하겠다 해놓고서 사과하면 내가 사과할 게 뭐 있어. 그 다음에 뭐 이게 언론도 내가 뭐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죠? 또 얼마 안 가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크고 또 이러잖아요. 금방 막 바꿉니다. 이러면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프로이트의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에는 그런 모순이 막 들끓는다는 거예요. 그 모순 중에 핵심 모순이 뭐냐니까 이겁니다. 너 절대로 쾌락을 누리면 안 돼. 쾌락을 얻고자 하면 안 돼. 이것도 항상 무의식에서는 작동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는 쾌락이 아니면 차라리 죽고 싶어. 그런 것도 무의식에서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두 무의식 중에서 어느 게 진짜 지 무의식이냐, 저 사람이 무의식이냐,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언어적인 어떤 질서가 있게 마련이고 그 언어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생각도 사유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논리적인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논리적인 일관성의 영역을 갖다가 가장 잘 말하자면 중시했던 인물이 어찌 보면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입니다. 저번에 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원어 써주고 이래 안 합니다. 궁금하시면 다 찾아보시면 언제 태어나고 다 요즘 뭐 스마트폰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그냥. 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한 말로 아주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근데 데카르트가 실제로 또 뭐로 대단한 인물이냐 하니까 대단한 수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게 이런 거 배운 거 있죠. 이 뭐 좌표 계산고 이런 거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좌표라 크는 체계를 만들어낸 인물이 데카르트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내는 거 이거 궁금하잖아요. 뭐 그래프 그리고 그죠? 이럴 수 있도록 한 인물이 이 해석기하학이라고 하는데 해석기하학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낸 인물이 데카르트입니다. 이 당시에 근대 철학이 시작될 때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다가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이런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데카르트보다 조금 앞서 있었던 인물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온 우주, 즉 온 자연은 기하학책이다 그랬어요. 수학책이다. 수학기하학책이다 그랬습니다. 자연 자체가 자연에 우리도 속하죠. 개인도 우리 인간도 속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논리적인 정교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제 그 갈릴레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근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확 발전돼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법칙이 뭐고 이렇게 되는 거죠. 법칙이 일관된 법칙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까지 나오게 됩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근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근대는 그야말로 합리성을 추구한 것이지요. 이야기가 조금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과 근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근대에 이거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틀이라고 한다면 실제 현실적인 사회 현실의 틀은 자본주의였죠. 근대에 있어가지고 자본주의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국가입니다. 국가. 근대 국가.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 국가는 이제 말하자면 통일된 어떤 하나의 국가를 이야기해요. 자본주의가 있고, 합리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합리성이 자본주의하고 연결돼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니까 여기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을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윤을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합리성. 그걸 일컬어서 이제 계산적 합리성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도구적 합리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합리성이 확 발달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내 존재의 의미가 뭔가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어떻게?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합리적으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한 게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그죠? 신앙, 이런 어떤 초합리적이고 초자연적이고, 말하자면 이성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말하자면 도구마처럼 받아들여 가지고서 뭐죠? 내 존재의 의미를 생각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깨고 근대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 존재의 의미가 뭔가, 내가 존재한다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던 건데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성찰적 이성이라고 합니다. 성찰적 이성이 근대의 원래 출발점이었는데 이것이 자본주의하고 결합되면서부터 어떻게 돼버린가 하니까 도구적 합리성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 계산적 합리성. 그래서 대단히 이성적이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도덕적인 어떤 이성, 그죠? 실천 이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도덕적인 이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참 이성적이다 이러면 뭡니까? 함부로 들떠 막 광기를 막 부리지도 않고, 그죠? 이기적인 막 욕심 때문에 막 눈이 벌개지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죠? 어떤 뭐 아주 자기가 손해 보는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뭡니까?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충분히 화를 내도 될 일인데 화 잘 안 내고 딱딱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네.
최근에 그 비슷한 장면을 약간 보긴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할 적에. 한쪽에서 막 몰아붙이니까 한쪽에서는 또 좀 조용히 있는 겁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데 분명히. 예, 아직까지도 그런, 말하자면, 무슨 논리라 그죠? 뭐 그러냐 식으로 하고요. 그래가지고 또 덕본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서울시 교육감이잖아요.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이 양반이 어쨌습니까? 뭐 고성덕 사건 이쪽에서 뭐 난리가 문용린 사건 이 후보자들끼리 뭐 난리가 났잖아요. 고성덕 이 양반 때문에 딸 때문에. 그랬을 적에 이 조희연 이 양반이 저 봐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응? 교육감 하겠어요? 사고 이렇게 했더라면 표가 오히려 떨어졌을지 몰라요. 근데 아예 그 부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그동안 해왔던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갖다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 바람에 뭐 이렇게 당선이 됐다 이런 말도 한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대처를 한다라고 할 때에 상당히 그게 이제 우리가 오히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예, 도구적 합리성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런 합리성이 뛰어난 인물들은 사기를 잘 안 당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항상 욕심을 부리다 보면 사기 당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요 지금 성찰적 이성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제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이 말이 참 아까 그랬습니다. 존내가 뭐 어떻게 해서 존재하느냐 이러니까 중세 때만 하더라도 맞으면 근대가 데카르트가 나타나기 전만 하더라도 르네상스 때도 좀 그랬습니다. 뭐냐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또 그런 구세주를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는 말하자면 모임 신도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가 교회당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회당은 없어도 됩니다. 교회만 잘 형성되어 있으면 기독교가 잘 유지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공동체입니다. 맞아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런 이제 공동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면 파문당하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의 기준이 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바로 신앙적인 어떤 공동체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최근에 그런 거 비슷한 거 좀 우리가 보고 있죠. 구원파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뭐 가끔씩 텔레비전 보니까 구원파 전에 구원파 비스를 했다 자꾸 뭐 유병헌 비스했다 전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바람이 안 좋아서 써드려야 됩니다. 전에 구원파 신도였다 뭐 이래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고백조로 막 이렇게 뭐 하기도 하는데 구원파 쪽에서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독실한 구원파가 보면 저 새끼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데 이럴 겁니다. 맞아요. 파문감일 뿐만 아니라 이미 파문당한 놈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구원파 쪽에서 볼 때는 거의 존재하지는 않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쓰레기 비슷한 이렇게 취급될 겁니다. 아마 악마 내지는 쓰레기 이렇게 취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기준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하다가 이제 데카르트가 나타나가지고 전혀 딴 말을 해버린 겁니다. 생각하기만 하면 다 존재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교도건 기독교도건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뭐죠? 생각할 줄 알기만 하면 그러면은 존재하게 된다. 이런, 그래서 혁명적인 말입니다. 이 데카르트 많이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데카르트 쓴 책도 막 이렇게 가톨릭으로부터 이게 검서로 이렇게 지정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 어쨌든 나는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철학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철학적이라 하는 게 이게 뭐 그다지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는 생각한다라는 이제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데카르트가 했습니다. 혹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내가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을 내가 했습니다. 지금. 예?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서 그 말이 가능합니까? 그런 겁니다. 생각을 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철수가 영희 보고 물어봅니다. 길에서 만나가지고. 영희야 어디 가니? 이러니까 엄마 심부름 가는데 이랍니다. 자기가 엄마 심부름 가고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못하는 거죠.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는 말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는 거니까 나는 생각한다. 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 거꾸로 이제 명사로 바꿔봅니다. 생각하는 나. 그죠? 생각하는 나. 이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생각하는 나가 있고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가 있죠 또. 그럼 나가 몇 개입니까? 나가 일단 두 개지요. 두 개라고 말하는 순간 또 두 개라고 말하는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나가 몇 개입니까? 세 개지요. 세 개라고 말하는 순간 네 개 되고 네 개라고 말하는 순간 다섯 개 되고 이럽니다. 저 밑에 숨어있던 그러면 뭐 이게 두 개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 할 때에 또 숨어있던 세 번째 나는 어디 숨어있다가 나타났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걸 또 생각했더니 요거는 또 어디 숨어있다가 나타났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 그 나를 또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나가게 되겠죠. 자꾸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속으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 같죠.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 그래서 이걸 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무한퇴행 그럽니다. 반성, 나를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 무한퇴행의 구도가 들어있다 이랍니다. 제가 뭐 철학적이라 좀 이런 이야기가 좀 철학에 좀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의 논법이. 별 볼 일 없다고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재미는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냐니까,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할 때에,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할 때에, 그 나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나가 진정으로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무한퇴행이니까 어떻게 되죠? 진짜 제일 뒤에 있는 놈이 더 세지요. 생각하는 나가 셉니까?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가 더 셉니까? 어느 게 더 내 주체에 가까워요? 또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주체적이죠? 중심에 있잖아요? 그 자꾸만 무한탱이가 무한히 가가지고 저 어디에 있는가 그 놈이 진짜 주체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주체는 우리가 평소에 나는 나다라고 할 때 그 나하고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그냥 우리가 그냥 나는 나다라고 할 때 나는 뭐죠? 이 나에 비하면 무한히 자세히 숨어있는 나에 비하면 뭐죠? 겉으로 드러난 말하자면 표면적인 나고 진짜 심층의 나는 뭐죠? 심층. 아버지를 위해서 뭐 말고 그 심층 말고요. 심층. 예, 이게 진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이런 말만 해놓고 그걸 갖다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깊이 있는 나, 심층의 나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치 보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도 하고 논리적으로 말도 하고 막 이렇게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이렇게 따르고 하기도 하고 막 이래 합니다만 재밌게 놀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바탕에 뭐죠? 이미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그런 합리주의 밑에 뭐가 있습니까? 저 이상한 놈이 있었던 겁니다. 저 심층에 말하자면 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제일 말하자면은 물론 생각하는 나보다 더 좀 포괄적이라 해야 되나 행동하는 나가 있긴 있습니다. 나가 있겠습니다만은 생각하는 나 밑에 저 밑에 그야말로 생각하는 나가 또 있다 이거죠. 알 수 없는 뭔가인데. 그래서 요 깊이를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심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오히려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까?
나. 나 클 때 여러분들 나가 뭡니까? 그런 겁니다. 제 이름을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 봐. 제 이름이 조광재입니다. 조광재라는 이름이 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이름은 바꿔도 되잖아요. 법원에 가서 바꿔버리면. 그럼 법원에 가서 이름 바꾸면 내가 완전히 딴 놈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름하고 상관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또 남자입니다. 맞죠? 남자. 하리수라는 인간도 있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해버리면은, 물론 조금 뭐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바뀐 건 아니죠. 만약에 성전환 수술하면은 완전히 딴 인간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성전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가요? 네? 성전환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나가 남자이다가 여자가 됐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든 남자든 밑에 있는 나 이거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꾸만 뭘 빼고 하다 보면 진짜 나가 뭘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갖다 데카르트는 진짜 나는 뭐냐 생각하는 나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